자, 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우리자산운용 김학주 전무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의 시장 핫 이슈를 분석하고요. 시사점과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김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한 주 주중부터 사실 그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 얘기가 나왔지만 진원지는 결국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서서히 줄이기,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7월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시장 혼란은 더 가중된 것 같습니다. 9월에 혹은 연내 줄이는 것을 시작하느냐 아니면 뭐 내년으로 넘어가느냐 좀 시장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기준을 잡아야 될까요? 글쎄요, 그 연준 내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고민의 어떤 근본은 뭐냐면 지금 좀 지연을 시켰을 때 혹시 그 실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인플레 압력이 확 발생을 했을 때 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지고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질까 봐 그런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아직 그 인플레 압력에 대해서 별로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연준이 그래도 고민하는 건 뭐냐면 그 잠재적 인플레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 미국이 지난 3년 동안에 이 채용 공고가 50%가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네. 실제 채용한 건 5%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업들이 자기가 원하는 조건에 아주 일방적으로 싼 그 임금에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눌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채굴 원가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광산업자들이 수익성 희생을 통해서 그냥 다 흡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생산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그동안 이제 각국 정부가 이 보조금을 많이 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재정난 때문에 보조금을 못 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손가락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인건비를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업들이 인건비를 올리면 바로 비용 상승 인플레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직접적으로 인플레 발생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이제 연준도 상당히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다우존스가 뭐라 그랬냐면 미국 채권을 대신할 만한 안전자산은 현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은 인플레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물론 네. 이제 미국 기업이 정부 보조금 주는 것만큼 이제 뭐 인건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그러면 뭐 디플레 압력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건 사실 미국 정부가 더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또 하나의 그 증시 불안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동 불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중동에서 자기네가 좀 이렇게 싫어하는 정부가 있으면은 반군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를 전복시키는데, 그 반군을 도와주는 게 사우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앞잡이죠. 근데, 지금 벌써 이집트하고 리비아하고 시리아에서 벌써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피해에 대해서, 이 사우디가 책임이 있다는 거죠.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이집트가, 이슬람 형제단이 이집트 정권을 잡게 되면 사우디 정권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 미국이 이 중동에 대한 지배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그게 상당히 좀 불안하다. 최근에 이게 이제 증시를 흔드는 네. 그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출구 전략에 따른 불안감이 사실 상당한 거는 정말 뭐 기정사실이고 특히나 신흥국 금융시장이 정말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의견은 국내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리나라 경제 체력은 튼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뭐 무디스도 한국은 다른 신흥국과는 좀 운명을 달리할 거다 이렇게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는 이제 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자본 수지가 적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 무역을 통해서 달러를 벌어오든지 경상적으로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남아 국가들은 거의 다 수입 위주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근데 한국은 경쟁력 있는 그런 수출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도 사실 아킬레스건이 있긴 있죠. 뭐냐면은 그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다 경기 민감한 그런 산업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매력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조금도 덜 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동남아의 그런 금융 위기가 슬슬 전이가 돼가지고 이 금융을 망가뜨려 놓으면 소비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한국 기업들의 그
경상수지 흑자 같은 것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가능성도 우려를 해서 한국 선물 시장에서 코스피 선물을 팔면서 이제 해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죠. 그건 역시 그만큼 달러 대비 원화가 절하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자동차와 IT 같은 그런 수출업종이 그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가치주 펀드들이 이제는 중소형주 더 이상 못 사고 대형주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형주에서 가치주를 볼 수 있는 게 지금 실적 제대로 나오는 게 자동차와 IT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당분간 매수가 좀 집중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출구 전략돼서 지금 금리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은행하고 보험이 수혜주인데 은행은 기업 도산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건 조금 어렵고 보험이 이제 그나마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지금은 사실 중소형주는 좀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전무님,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나갔죠. 이제 뭐 가을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제 설계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의 블랙아웃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뭐 어떤 경보 단계가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테마로 떠오른 게 에너지 저감 장치, ESS라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정말 뭐 블랙아웃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뭐 고민을 안 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뭐 센세이션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현실화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에너지 저장 장치, 뭐 ESS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바마 씨도 굉장히 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우리나라 정부도 굉장히 관심 많은 것 같고요. 예. 그 근본은 뭐냐면 전기가 좀 남아 돌 때요, 좀 저장을 했다가 피크 타임에 그걸 쓰게 되면 뭐 발전소를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보였네요, 진짜. 근데 그걸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 왜 미국이나 중국이나 왜 지금 본격적으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면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 그러니까 코발트라든가 이 희귀금속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그 2차 전지의 물질을 바꾸고 있죠. 싼 걸로. 근데 아직까지 상용화된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지금까지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모르는 그런 분야에서 그 해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드리면 뭐 탄소 섬유라고 있지 않습니까? 탄소라는 게 되게 강한 물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30가닥 묶지 않습니까? 그럼 철보다 더 강해요. 네. 근데 가볍죠. 그리고 성형하기 쉬워요. 모양을 만들기 쉽거든요.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뭐 골프채나 이런 거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뭐 전기차 그 바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풍력 발전기의 그 날개 그런 거로 이제 쓸 수 있으니까 슬슬 업체들이 그런 쪽으로 진출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탄소 섬유를 지배하고 있는 업체가 3개예요. 일본에 그 도레이라든가 테이진, 미쓰비시 3개 업체가 그 업체 산업을 독점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한국의 효성이나 태광 그리고 이제 이 대만의 포모사 심지어 중국 업체들도 거기 뛰어들고 있거든요. 이걸 딱 보면 마치 폴리실리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실 이 햄럭이나 마커 같은 데서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있었는데 오시아나 업체가 거기에 이제 그들만의 리그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초기에 굉장히 높은 마진을 얻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르드 업체가 이제 지금 일본 업체하고 비슷한 레벨로 들어가면은 그런 마진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지금 굉장히 높은 가격에 그 탄소섬유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다면은 그 탄소섬유를 장착할 수 있는 이 뭐 전기차라든가 이 풍력 발전기가 막 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가 가벼워지면 그러면 이제 그 배터리도 좀 조그매져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막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 물론 그러니까 관심은 굉장히 가져야겠지만 사실 좀 주가를 너무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거는 조금 위험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켓 키워드 우리 자산운용 김학주 전문의 만나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 방향성 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산업이나 이 트렌드의 변화들을 많이 이제 섹터별로 합니다. 이런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전자결제 산업이 한창 성장한다고 주가도 오르다가 좀 주춤했었는데 오늘은 또 전자결제주들이 또 탄력이 굉장히 생겨서 또 강하게 갑니다. 다시 조금 뭐 모멘텀을 받을 시점이 된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조금 소강 상태를 보였던 거는 전자 결제 하더라도 은행에서 계정을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은행 업체들이 다 카드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용카드 업체가 전자 결제가 되면은 자기 비즈니스 모델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은행도 사실 그거에 대해 약간 좀 섭섭한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그 신용카드가 휴대폰 안으로 들어간대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들어가면 뭐 신용카드 업체도 괜찮고 전자 결제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이제 9월 한 말경에 그 아이폰 5S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이 지문 인식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그 휴대폰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아무나 못 열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휴대폰 안에 이 재산이라든가 자기 아주 컨피덴셜한, 그러니까 굉장히 비밀스러운 정보를 넣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삼성도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자결제 업체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그런 시기가 네. 아닌가. 이건 반드시 열릴 만한 시장이니까요. 그리고 또 전자결제가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운영체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또 이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애플은 제말토라는 업체랑 하거든요. 삼성도 아마 그 업체랑 할 거예요. 근데 한 업체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 그런 걸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떤 업체에 다각화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스마트폰 안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컴퓨터가 들어갔죠? TV가 들어갔죠? 사진기가 들어갔죠? 예, 신용카드 들어간다는 거, 전자결제. 또 뭐가 들어갈까요? 예.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이오 쪽인데요. 예, 바이오 쪽 전망이나 현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바이오는 정말 굉장히 분석하기도 어려운 시장인데요. 뭐 최근에 있었던 그런 추세를 조금 정리해드리면 네. 원래 이 단백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단백질은 이제 그 인체 안에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전혀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단백질이 분자가 커요. 그래서 환부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펩타이드 식으로 이렇게 쪼갰어요. 네. 그러면 환부에 좀 침투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너무 작아지다 보니까 이게 인체에 그렇게 오래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약효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그 시도가 좀 다시 이제 도태되는 뭐 그런 시기에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케미칼 약품들, 그러니까 화학약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침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제로 이제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세는 단백질로 돌아오는 그런 상태고요. 근데 단백질에서 가장 그래도 지금 시장성이 있고 그래도 덜 불확실한 그런 분야가 바이오 베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약의 효능을 좀 더 높인다든가 아니면은 이 용법 같은 것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편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이오 베터 쪽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단백질 약품을 사람마다 이약저약 듣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 분자 진단을 해서 이 사람한테는 어떤 약이 정확하다 하는 거를 또 해줘야 되니까 그 분자 진단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일본은 원래 그 케미칼 신약의 강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단백질로 넘어오는데 거기에 별로 연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내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노인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크다 보니까 단백질을 하는 그 해외 업체하고 그냥 조인트 벤처를 했어요. 그래서 파는 데 주력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제약업체들은 주로 판매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원예 처방 의약품,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파는 데 주력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지금 뭐 그런 추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타민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일반 의약품 있지 않습니까? 의사의 그 처방 없는 그런 것들을 이 아주 그 뛰어난 판매망을 갖고 파는 그런 제약업체들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이슈들, 트렌드를 쫓아서 또 시사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키워드 우리 자산 운용 김학주 전무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